여기 영국의 한 정치 분석가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런던의 한 고층 빌딩에서 매일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외국인 박사인 그는 15년간 수많은 국제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 한국의 상황만큼은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상치 못한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스톤 박사예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정치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심 한복판에 있는 높은 건물 10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요. 창문 밖을 보면 붉은색 2층 버스들이 바쁘게 오가고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보입니다. 제 일은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제 사무실은 작은 도서관 같아요. 벽에는 여러 나라의 지도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신문들이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 앞에는 3개의 컴퓨터 화면이 있는데 각 화면에는 다른 지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 주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뜨거운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책상에 앉아 늘 하던 대로 한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한국의 선거 투표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투표를 집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투표를 집계하는 일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반에서 소풍 갈 장소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투표를 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훨씬 더 큰 규모로 생각해 보면 수백만 명이 투표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되죠. 이때 투표를 세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뉴스에서 들려온 내용은 저를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한국 선거에서 중국인들이 투표 집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경쟁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저는 15년 동안 정치 분석가로 일하면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치 유리창에 난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단순한 투표 집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결국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분석가는 모든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거든요. 뉴스에서는 한 가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투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믿을 수 있는 집계원이 있어야만 선거가 공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감기처럼요. 반에서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옮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선거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나라가 공정한 선거를 원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듯이 선거에서도 공정한 투표 집계가 필수적이에요. 뉴스를 계속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투표를 집계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국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제가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런던의 높은 건물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런 문제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나의 조각이 잘못 끼워지면 전체 그림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글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이 뉴스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한 동네에서 모두 이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웃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런던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나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스톤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선거에 관한 퍼즐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하나라도 찾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펜으로 노트에 적어둡니다. 선거는 마치 학급에서 반장을 뽑는 투표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반장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죠. 어릴 때 선생님께서 한 표 한 표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걱정되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이에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그 표를 하나하나 세야 해요. 마치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것과 비슷한데 이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개표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거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표를 세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걸 알게 되자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개표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은평구에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전화를 돌리면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제는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 순간 예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알렉스, 선거에서 중요한 순간은 두 번이야. 첫째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순간이고 둘째는 그 표가 개표되는 순간이지.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투표만큼이나 개표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요. 연구 노트에 중국 국적 개표원들이 어떻게 일을 맡게 되는지를 적어두었어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걸 돕는 단체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런 단체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해요. 하지만 개표처럼 중요한 역할까지 맡아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걱정됐어요. 창밖을 보니 오후가 되면서 비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민만 개표를 맡도록 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팀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면 공정할까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 동안 해외 선거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캐나다, 호주, 독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개표는 반드시 그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는 거죠. 책상 위에 널려있는 메모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 표가 반영되길 바라며 소중한 선택을 하는데 과연 그 표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을까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가 올바르게 집계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신뢰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마치 시험을 봤을 때 선생님이 공정하게 채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자신의 표가 정확하게 개표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개표를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해가 저물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저는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개표를 맡을 사람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은 반드시 그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맡아야 하죠. 이건 외국인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예요. 내일도 계속해서 조사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누가 투표를 하느냐만큼이나 누가 개표를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표하는 사람이 바로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 너머로 런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전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그런 걸 알아냈고 내일도 계속해서 밝혀나갈 겁니다.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정치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제 일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컴퓨터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리포터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미줄처럼 세계 곳곳에 권력자들이 연결된 구조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책상, 컴퓨터, 그리고 벽에는 세계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파란색 노트를 꺼내 들고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적어 나갔어요. 뉴스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익숙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새로웠어요. 뉴스에서는 미국의 주요 인물들을 언급했어요. 예를 들면 군을 운영하는 로이드 오스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존 볼턴과 힐러리 클린턴 같은 다른 인물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데도 뉴스에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커다란 세계지도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빨간색 마커를 들고 뉴스에서 언급된 국가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한 선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 뉴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딥스테이트. 영어로는 딥스테이트라고 해요. 뉴스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정부처럼 여러 나라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항상 국가 간 협력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런던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저 사람들이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 알지는 못할 거예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서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며 세상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이런 연결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투표로 지도자를 뽑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조작, 어떤 세력이 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조종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거미줄 한 곳을 살짝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배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강력한 권력자들이 국가를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이 선거 같은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연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 세상은 커다란 퍼즐과 같아. 모든 조각을 봐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지. 그날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퍼즐 조각들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밖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걸요. 마치 별자리를 처음 배우는 순간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반짝이는 점들만 보이지만 누군가 별자리의 연결을 설명해주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노트를 정리하고 지도에 더 많은 선을 그렸어요. 한국 뉴스에서 배운 내용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문제들이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워싱턴에 영향을 주고 베이징에서 내린 결정이 런던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집에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마다 사람과 국가 간의 연결을 정리한 제 필기가 빼곡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제 일은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비 내리는 런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곱씹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국제관계 수석 컨설턴트로서 그동안 여러 정치적 위기를 봐왔지만 이번 건은 달랐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제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고 사태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쏟아졌어요. 서울에 있는 인맥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밤낮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 첩보원들이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 또렷이 기억나요.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날이었어요. 뉴스피드를 통해 발표가 올라왔는데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곧 군이 사태를 통제하는데 직접 나선다는 의미였어요.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젊은 동료들에게 설명해 줘야 했어요. 학교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말이죠. 윤 대통령은 경찰과 군이 협력해 중국 첩보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계엄령을 내린 거였어요. 국제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로서는 윤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미국과 중국 양측에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논란을 불러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군이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걸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한국 정부 내 소식통을 통해 알게 된 건 체포된 중국 첩보원들을 옮기는 작업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이었어요. 군이 그들을 일본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로
비밀리에 이송해야 했어요. 마치 정교한 체스 경기 같았어요.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지 않으면 중국과 더 큰 갈등을 빚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어떤 한국 국민들은 그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지지했어요. 반면 계엄령이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국제 정세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국가의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윤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더욱 분명해졌어요. 중국은 자국 첩보원들이 체포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미국은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한편 한국 국민들은 중국 첩보원들이 어떻게 선거 시스템에 침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다른 정치적 위기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객들에게 설명했어요. 보통 국가들은 첩보 활동이 발각되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요. 윤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전문가들과도 논의해봤어요. 모두가 동의한 건 윤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의 선택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첩보 활동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 치열했던 몇 주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못 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도전이 닥쳤을 테니까요. 중국에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었고, 반대로 약하게 대응하면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결국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태는 단순히 첩보원들을 잡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설령 그 과정이 어렵고 논란이 많더라도요. 이번 위기를 통해 저는 리더십에 대해 중요한 걸 배웠어요. 때로는 완벽한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인기 없는 선택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게 진짜 지도자의 역할이니까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발견된 사건은 나라를 둘로 나눠 놓았어요. 그 모습이 현지 특파원들이 보내오는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울의 중심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 통제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손팻말에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자, 외국이 우리의 투표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자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화면에는 부산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보였어요. 이들은 대통령의 군사 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 사무실에서도 그들의 공포와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파이를 잡으려고 우리의 기본권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제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메시지를 보내며 현지 분위기를 전해줬어요. 가족끼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치 문제로 다투고, 친구들끼리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려 연락을 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문장이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중국 스파이들이 우리를 분열시킬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위의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인천에서는 사람들이 항구 근처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 스파이들이 어떻게 선거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는지 답을 원했어요.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가를 따라 평화로운 행진을 하며
정부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가게 주인들은 문을 닫고 시위에 합류했고, 직장인들은 정장을 입은 채 퇴근하자마자 시위 현장으로 향했어요. 어르신들은 공원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피켓을 들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스파이를 잡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싸우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안전과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소셜미디어는 이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어요.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제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반면 어떤 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생각이 나라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날씨도 이들을 막지 못했어요.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 서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아예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노점상들은 시위대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따뜻함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의 상황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태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곱씹어 봤어요. 중국 스파이들은 잡혔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혼란이었어요. 새로운 시위가 열릴 때마다, 누군가가 격렬하게 토론을 벌일 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국제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시위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나 중국 스파이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워싱턴의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화면 속 서울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새로운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태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새우며드는 걸 바라봤어요. 런던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중국 간첩들이 발견된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 위기가 날이 갈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올라온 뉴스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나라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갈등을 빚는지 지켜봐 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상황보다 더 크고 심각했어요.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지금 마치 거대한 분노한 거인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어요.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적어둔 메모를 다시 봤어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세계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지난주 윤 대통령의 보좌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맞았어요. 미국, 중국, 한국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핀 봄벚꽃을 보면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울의 거리에는 시위대가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 간첩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다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끄럽던 거리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아시아 근처로 군함을 이동시켰고 중국은 미국과의 중요한 회담을 취소했어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느 쪽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자국을 지켜야 했어요. 제가 연구한 자료를 봐도 이 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중국 간첩들은 단순히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어요. 미국도 그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였고, 그래서 더더욱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이 위기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표시한 빨간 핀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호주는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할까봐 보안을 강화했어요.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또 한 명의 기자가 전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어요. 저는 요즘 늘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선거나 간첩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룰을 누가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 창밖으로 런던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저 너머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과 베이징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차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제 이름은 이선 매튜스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공부하는 사람인데 운 좋게도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가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름은 브루스 클링너 씨와 시드니 사일러 씨였고 중국, 한국, 북한 같은 나라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넓은 회의실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노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의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무척 기대됐어요. 먼저 클링너 씨가 말씀하셨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셨어요. 그는 미국과 중국이 친구라기보다는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이 중국에 여러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이걸 관세라고 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전략을 바꿀 수도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클링너 씨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제 관심을 가장 끈 건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어요. 사일러 씨는 인상이 온화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는데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이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쪽에는 미국이라는 가까운 친구이자 보호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두 나라를 모두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특히 북한이 가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어려운 감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나라 전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실이 점점 따뜻해졌고 저는 계속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그러다 클링너 씨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는데 일부 병력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미국이 여전히 많은 병력을 한국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야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북한의 핵무기 문제였어요. 클링너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북한은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마치 숙제를 하겠다고 해놓고선 항상 안 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어요. 두 분은 때때로 비핵화, 핵무기를 없애는 것, 나 핵 확산 방지, 핵무기가 더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 같은 어려운 단어도 사용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나라들은 협력해야 하지만 서로 원하는 게 다를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손은 필기하느라 지쳤지만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야 부모님이 왜 뉴스를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과의 무역은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물건 가격에 영향을 주고 한국과의 동맹은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왜 나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노트를 정리하고 짐을 챙기면서 저는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때로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마치 학교에서 새로운 걸 배울 때처럼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저는 오랫동안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연구해 왔어요. 오늘은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해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이야기할게요. 미국과 한국은 아주 오랜 친구예요. 마치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이웃처럼요. 두 나라는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 왔어요. 저는 그 우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걸 지켜봐 왔지만 요즘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은 마치 점점 강해지는 아주 힘센 이웃 같아요. 경제 규모도 엄청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도 커졌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느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한국에게는 두 명의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은 오래 알고 지낸 믿음직한 친구예요. 한국을 오랫동안 지켜주었죠. 반면 중국은 비교적 새로운 친구지만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면 멀리 화물선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여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수많은 물건이 오가고 있는 거죠. 이 장면만 봐도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중국 공장들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줘요.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두 나라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한국의 오랜 친구인 미국과 중국이 점점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두 명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난처해지잖아요. 지금 한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이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한국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만약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 일정을 보면 이 주제와 관련된 회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더 자주 자기 편을 들어주길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해요.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해돼요. 중국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 문제를 영리하게 풀어나가려 하고 있어요. 마치 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문제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미국과 군사훈련을 함께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두 나라 사이에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죠. 이 상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매일같이 보고서를 읽고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죠. 제가 오랜 시간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한미동맹도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동맹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며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이 관계가 아시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예전에 배운 한국 속담이 떠올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함께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이 생기더라도 두 나라는 함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저는 편안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창문으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대화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클링너 씨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미국 군인들이 70년 넘게 한국을 지켜왔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군은 한반도에 남아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수천 명의 미군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용감한 군인들은 한국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작은 도시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같은 대형 군기지에서 근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서 중요한 시설을 지키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하며 필요할 때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일러 씨는 클링너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미군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미국과 한국 간의 강한 우정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보면 미국이 한국을 믿음직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군들이 단순히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들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어떤 군인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어떤 군인들은 지역 축제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주민들과 교류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와 음식을 배우는 군인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때 클링너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공책에 적었어요.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미군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전문가 모두 미군을 너무 많이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했어요. 여전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마치 집을 지키는 튼튼한 경비견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탱크를 운전하거나 군사 컴퓨터 시스템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법을 익히거나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훈련한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대 운영 방식도 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군대는 첨단 컴퓨터, 로봇, 특수장비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을 감시한다고 했어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은 현대적인 지휘본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일러 씨는 미군의 규모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우정은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친구 관계에 빗대어 설명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라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걱정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미군들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자 학생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이들은 한국 군인들에게 미국 군사 장비와 전략을 가르쳐주고 반대로 한국 군인들로부터 한국식 군사 장비 운영법과 전술을 배우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지식 교류가 양국 군대 모두를 더욱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매년 여러 차례 한국 군대와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마치 연극 리허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만약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면 훈련 덕분에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다른 우방국들도 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걸 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봤어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단순히 군사작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 머나먼 땅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지키는 동시에 한국인들과 우정을 쌓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어요.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는 앞으로 미군의 규모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필요할 때 친구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우정과 헌신,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돕는 과정에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최근에 브루스 클링너 씨와 시드니 사일러 씨와 나눈 북한 핵무기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이 주제의 무게감이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클링너 씨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그의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두 전문가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단 하나,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저는 파란색 커피 머그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생각했어요. 핵무기를 없애는 건 누군가에게 소중한 장난감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북한은 이 무기들 덕분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느껴요.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돈과 자원을 들여 핵을 개발해 왔죠. 그래서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 모두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체스 게임이 떠올라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면서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어야 하는 게임처럼 북한도 항상 전략을 짜서 움직여요. 그들은 핵무기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피하려고 해요. 마치 제 사촌 동생이 방을 청소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온갖 물건을 침대 밑에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문제 자체는 그대로인데 단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클링너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한꺼번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대요. 마치 긴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북한과 작은 합의를 하나씩 만들어가려는 전략이었어요. 달력을 바라보며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생각해봤어요. 두 전문가 모두 빠른 해결책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북한은 과거에도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마치 숙제를 안 해놓고 계속 핑계를 대는 학생처럼 항상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오후가 되자 책상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저는 이 핵무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떠올렸어요. 핵무기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에요. 한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제해야만 해요. 이웃 나라들, 특히 북한과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일러 씨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미국은 때로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요. 마치 꽉 잠긴 자물쇠를 열기 위해 여러 개의 열쇠를 시도해 보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계속 시험해 보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의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의 식량과 여러 필수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치 충고를 들을 때도 있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처럼요.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얼마나 밀접한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비록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가 멀어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지도에서 보면 한반도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 같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 덕분에 우리는 핵무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 사무실에서 클링너 씨와 사일러 씨와의 대화를 정리하며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일러 씨가 이 주제를 꺼냈을 때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그 빛이 제 책상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어요.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단순해 보이는 질문일수록 답은 더 복잡한 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였어요. 마치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튼튼한 자물쇠를 다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핵무기가 국가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무기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맹수를 집 근처에 풀어놓고 경비를 세우는 것과 비슷했어요. 처음엔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먼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국제사회와 맺은 중요한 약속들을 깨는 것이 돼요. 이런 약속들은 조약이라고 불리는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맺은 협정이에요. 이 조약을 어긴다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소중한 친구와 한 약속을 어기는 것과 같아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둘째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핵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 지역은 더 위험한 곳이 될 거예요. 마치 교실에서 누군가 자기 방어를 위해 커다란 막대를 들고 오면 다른 친구들도 더 큰 막대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결국 교실 전체가 무서운 분위기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셋째로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에요. 서로 많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한국의 핵 개발에 화가 난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가게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넷째로 미국 역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기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시사했지만 미국의 다른 지도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미국은 이미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예요.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든다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난 이제 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클링너 씨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핵무기 없이도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외교적 대화를 통해 긴장을 줄이기, 우방국들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마치 물이 새는 배를 잘못 수리하면 오히려 구멍이 더 많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제가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이 결정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대화를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과연 저 불빛들을 영원히 밝게 지킬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두운 시대로 이끌지.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이 더 많은 핵무기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어요. 제가 이번 대화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국제관계에서의 중요한 결정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과 같아서 한 조각을 움직이면 다른 조각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돼요. 한국의 핵무기 문제 역시 그런 퍼즐과 같아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클링너 씨와의 대화를 정리한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들을 곱씹어 봤어요. 클링너 씨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건 정말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요. 그는 북한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 그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그의 말을 정확히 적어둔 메모를 떠올려 봤어요. 북한은 합의를 한 뒤에도 지키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는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어요.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몰래 계속 진행하거나 국제사찰단이 시설을 점검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기였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어요. 때로는 북한의 식량이나 물자를 지원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어요. 클링너 씨는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먼저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멈추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찰단이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핵무기가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둘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핵무기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식량이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핵무기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도 있었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 뒤에도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클링너 씨에게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거라고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기로 하면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북한이 변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배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일,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막는 일,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도 모두 중요한 과제였어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야 했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예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였어요. 이렇게라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오해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메모를 정리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마치 조각들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클링너 씨와의 대화를 통해 비록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였어요. 비록 작은 변화라도 평화와 안전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클링너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평화로 가는 길이 항상 똑바로 뻗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